사정을 두지 않는 삐라르 사제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결엔가 이 신학교를 사랑하고 있었다. 적의 소굴이라고는 하나 15년 동안이나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온 학교인 것이다. 라몰시의 편지는 사제에게 있어서 가혹한 것이었지만 필요 불가결한 수술을 하기 위한 외과 의사가 나타난 것 같은 것이었다. 면직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제는 집사와 사흘 뒤에 만날 약속을 했다. 이틀 동안을 밤낮으로 사제는 열이 날 만큼 망설이며 번민했다. 겨우 라몰시에게 답장을 쓰고 주교 예하 앞으로 올리는 거울의 문안을 다듬었다. 이것은 성직자들이 쓰는 문체 중의 걸작이었지만 어느 정도 지루했다. 이만큼 흠잡을 데 없고 진심으로 경의에 찬 문장을 만들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보호자의 눈앞에서 프릴레르 사제를 곤경에 빠뜨린다는 의도를 지닌 것이었으므로 중대한 자기의 여러 가지 고민을 일일이 뚜렷하게 서술하고 있었다. 편지는 다시 비열한 박해의 수단까지 자세히 언급하고 있었고 6년 동안이나 은인 자중해왔지만 사태가 이점에 이르러서는 할 수 없이 이 주교 관구를 떠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씌어 있었다. 예를 들면 장작 창고의 장작을 도둑 맞는다든가 누가 개에게 독을 먹였다든가 하는 호소였다. 이 편지를 다 쓰자 삐라르 사제는 줄량을 깨우러 보냈다. 아직 이른 저녁 8시인데도 이미 줄량은 다른 신학생들과 같이 잠이 들어버린 것이었다. 주교관이 어딘지 알고 있겠지. 삐라르 사제는 훌륭한 라틴어로 말했다. 이 편지를 예하께 전해다오. 이제 숨겨보았자 별 수 없는 노릇이지만 신불은 가는 곳은 이리떼의 소굴이다. 부디 조심하라고. 대답을 할 때 거짓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신문하는 상대방은 자네를 불리하게 만들면 기뻐하는 무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자네와 헤어지기 전에 이러한 시련을 겪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기쁘네. 숨길 것까지도 없지만 자네가 가지고 가는 것은 나의 사표다. 줄량은 일순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는 삐라르 사제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 성실한 사람이 가버리면 성심의 일파가 나의 지위를 박탈할 것이고 어쩌면 이곳에서 추방될지도 모른다. 조심성 있는 마음은 이러한 말을 속삭였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정신을 쓸 틈이 없었다. 이미 자기의 일 따위를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무언가 수인사 말을 한마디 사제에게 하고 싶었지만 난처하게도 그 말이 도무지 떠오르지를 않았다. 아니 왜 그래? 가주려나? 줄량은 조심조심 입을 열었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만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조금도 저축을 하시지 않은 모양입니다. 제게 600프랑이 있습니다. 눈물 때문에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이 일도 잊지 않겠다. 전 신학교 교장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자, 주교관으로 가주게나 늦네. 우연히도 그날 밤 프리레르 사제는 주교관의 살롱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주교 예하는 지사댁의 만찬에 불려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줄량이 편지를 건네준 상대방은 다름 아닌 프릴레르 사제였다.
줄리앙은 그것을 몰랐다. 줄리앙은 이 부주교가 서슴없이 주교 앞으로 가는 편지를 개봉하는 것을 보고 놀라버렸다. 부주교의 단정한 얼굴은 얼마 뒤 놀람을 섞은 즐거움의 표정을 선명히 띄었는가 했더니 순식간에 전보다도 더 침통한 표정으로 변했다. 상대방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동안에 그 훌륭한 용모에 감탄한 줄리앙은 때를 놓치지 않고 얼굴을 자세하게 관찰했다. 거의 지나치게 총명해 보이는 용모는 이 미모의 소유자가 조금이라도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 순식간에 엉큼한 본성을 드러낼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것만 아니었다면 좀 더 얼굴에 듬직함이 엿보였을 것이다. 코는 몹시 높았고 완전한 직선을 그려내고 있었지만 애석하게도 이 때문에 다른 점에는 전혀 흠잡을 곳이 없는 그 옆 얼굴이 별 수 없이 여우같이 보였다. 그것은 어쨌든 삐라르 사제의 사표를 정신없이 읽고 있는 듯한 이 부주교의 복장은 다른 성직자에게서는 아직까지 본 일이 없을 만큼 머리를 써서 만든 것으로서 무척 줄리앙의 마음에 들었다. 포릴레르 사제의 특수한 재능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줄리앙이 깨달은 것은 훨씬 뒷일이다. 사제는 주교를 기쁘게 하는 재주를 알고 있었다. 파리의 생활이 몸에 배어버린 주교는 부장송을 유배지로 알고 있었다. 몹시 눈이 나쁜 데에다 생선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포릴레르 사제는 언제나 예하의 식탁에 나오는 생선의 뼈를 발라내주는 것이었다. 줄리앙이 사표를 되풀이해 읽고 있는 부주교를 말없이 쏘아보고 있노라니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며 방문이 열렸다. 호화로운 옷을 입은 종복이 한 사람 부지런히 지나갔다. 줄리앙이 문 쪽을 뒤돌아본 순간 가슴에 십자가를 걸친 작달막한 노인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줄리앙은 부복했다. 주교는 호의 담긴 미소를 그에게 던지고 지나갔다. 미모의 부주교가 그 뒤를 따랐다. 혼자 살롱에 남은 줄리앙은 호화로우면서도 종교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방 안을 마음껏 감상할 수가 있었다. 부장송의 주교는 오랜 동안의 망명 생활에서 가전 고생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쇠약함을 보이지 않는 죄인이었다. 단지 75살을 넘은 노인인 만큼 10년 앞의 일 등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다. 저 영리한 듯한 눈매를 가지고 있는 신학생은 누구지? 지금 지나올 때 힐끗 보았는데 하고 주교가 물었다. 내가 정한 규칙에 의하면 지금 시각엔 신학생들은 자고 있지 않으면 안 될 텐데. 하지만 그 학생이 자지 않고 있었던 것이 분명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대단한 통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즉 예하의 관구 앞에 안에 남아있던 단 한 사람인 장세니스터의 사표입니다. 그 다루기 힘들던 삐라르 사제도 겨우 사정을 깨닫게 된 모양입니다. 괜찮겠지. 주교는 웃으면서 말했다. 단지 그 사나이를 대신할 만한 인물을 귀공이 찾아낼 수 있을까? 하여간 그 사나이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고 싶으니까 내일 밤엔 그 사나이를 만찬에 부르기로 하지. 부주교는 후임의 인선에 대해 약간 의견을 밝혀두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주교는 사무적인 면에는 거의 흥미가 없는 듯 이렇게 말했다. 후계자를 고르기 전에 어떠한 사정으로 그 사나이가 그만두는가 좀 알고 싶군. 그 신학생을 데리고 오라고. 진리는 어린애의 입에 있다고 하니까.
줄리앙은 부름을 받았다. 이제부터 두 사람의 종교 재판관 앞으로 나가는 셈이다 하고 줄리앙은 생각했다. 그처럼 몸속에 용기를 느낀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발로노 씨보다 훨씬 몸차림이 좋은 두 사람의 키 큰 하인이 예하가 옷 갈아입는 시중을 들고 있는 중이었다. 주교는 삐라르 사제의 얘기를 꺼내기 전에 줄리앙의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교양에 대한 얘기를 약간 해보고 주교는 혀를 내둘렀다. 이어코 얘기는 고전에 미쳤고 베르길리우스, 호라티우스, 시세로 등이 화제에 올랐다. 이러한 이름의 덕분으로 나는 198번이 된 것이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자신이 뛰어난 고전학자인 주교가 완전히 기뻐한 것이다. 그날 밤의 지사댁의 만찬회에서는 마침 지금 소문이 자자한 젊은 아가씨가 마드레너라는 자작시를 낭독했다. 주교는 문학 얘기에 열을 올렸기 때문에 삐라르 사제의 일이나 기타 사무상의 일에 대해서는 이내 잊어버리고 이 신학생을 상대로 호라티우스가 부자였나 가난뱅이였나 하는 문제에 대해 논쟁을 했다. 주교는 호라티우스의 단시를 몇 개인가 인용했는데 그 기억은 더러 부정확했다. 그러자 줄리앙은 겸손한 태도로 시의 전편을 암송해 보였다. 주교가 감탄한 것은 줄리앙이 회화식으로 했기 때문이다. 라틴어 시의 20행이나 30행을 마치 신학교 안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은 투로 암송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베르길리우스나 시세로도 화제에 올라 얘기는 길어졌다. 끝내 주교도 이 젊은 신학생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이상으로 배우기란 불가능하겠군. 예하, 신학교에는 저보다도 더 칭찬의 말씀을 들을 만한 자가 197명이나 있습니다. 그것은 또 어째서? 그 숫자를 듣고 기이한 느낌이 든 주교가 물었다. 예하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신학교의 학년 말 시험에서 마침 방금 예하께서 칭찬해 주신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렸던 바 198번이 된 것입니다. 자네가 바로 그 삐라르 사제의 애 제자인가 하고 주교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포릴레르 사제 쪽을 보고 말했다. 그런 줄 진작 알아챌 만도 한 일이었는데 그러나 저러나 상대도 만만찮군. 그리고는 줄리앙을 향해 말했다. 자네를 이곳으로 심부름을 보내기 위해 자고 있는 것을 깨우든가. 그렇습니다, 예하. 이제까지 혼자서 신학교에서 외출한 것은 단 한 번뿐으로 성체절 날에 베르나르 신부님을 도와 대성당의 장식을 달러 갔을 때뿐입니다. 좋아. 뭐야, 그러면 그 천개 위에 깃털 장식을 달아 크게 용기를 떨쳤다는 것이 자네인가? 해마다 그 깃털 장식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누군가가 목숨을 잃지나 않을까 하고 번번이 조심하지. 아마 머지않아 자네는 훌륭해질 걸세.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네를 굶어 죽게 하여 자네의 찬란한 앞길을 망그러뜨리고 싶진 않네. 이렇게 말하면서 주교는 소리쳐 비스킷과 말라가 포도주를 가져오게 했다. 줄량도 사양하지 않고 먹었으나 포릴레르 사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 남이 즐겁게 맛있게 먹는 것을 보는 것이 주교의 도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주교는 밤이 깊어지자 점점 더 유쾌해져서 교회사에 대한 얘기를 약간 끄집어냈다. 그런데 도무지 줄리앙에겐 얘기가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교는 화제를 받고 콘스탄틴 시대의 역대 황제의 치하에 있어서의 로마 제국의 정신적 상황에 대해서 논했다. 19세기의 우울하고 따분하던 인심을 더욱 침체한 상태로 이끌고 있는 불안과 회의, 이것이 우상 숭배의 풍조가 도달한 말로였던 것이다. 주교 예하는 줄리앙이 타키투스의 이름조차 번번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아챘다. 줄리앙이 그런 작가의 이름은 신학교의 도서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고 거침없이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 주교는 놀랐다. 그건 정말 고마운 일이로군. 주교는 기분 좋게 말했다. 이것으로 어려운 문제는 해결됐네. 실은 자네 덕분으로 뜻하지 않게 즐거운 하룻밤을 보낸 것에 어떻게 사례를 하면 좋을까?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던 참이야. 그 신학교의 학생들 중에 자네처럼 박학한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 교회 벽 위에 어울리는 선물은 아니지만 타키투스의 책을 선사하겠다. 주교는 훌륭한 장정을 한 8권의 책을 가져오게 하여 손수 붓을 들고 제1권의 속표지에 라틴어로 줄리앙 소렐에 대한 찬사를 써 넣겠다고 했다. 주교는 라틴어를 훌륭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자랑이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교는 그때까지의 말투와는 전혀 다른 진지한 말투가 되어 줄리앙에게 말했다. 알겠는가? 만약 자네가 얌전하게 굴면 언젠가 내 관구 내에서도 가장 좋은 곳의 사제직을 주겠네. 그것도 이 주교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말이야. 그러나 얌전히 굴어야지. 하사받은 책을 안고 줄리앙이 멍청해져서 주교관을 나선 것은 꼭 밤 12시의 종이 칠 때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